오늘은 서울국제음악제 예술감독 류재준 작곡가님 모셔봤습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혹시 우리 류재준 작곡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곡가님의 이력 조금 짧지만 강력하게 소개를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함께 걸어가는 작곡가라고 불리는 우리 류재준 선생님은 평생 5명의 제자만을 둔 현대음악가의 거장이죠. 펜데레츠키가 인정한 후계자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강석희 교수를 사사하셨고요.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리고 진혼 교향곡 등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음악가들이 존경하는 작곡가 류재준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곡은, 예술은 세상을, 세월을, 또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기록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그럼 작곡가 류재준 선생님과의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작곡가 류재준 감독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는 8월 31일이죠. 국립합창단 여름합창축제에서 장엄미사가 세계 초연되는데요. 이렇게 세달클에서 작곡가님을 모시기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번 새로운 작품이 미사곡입니다, 감독님. 네. 특별히 미사곡이라는 장르로 작곡을 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작곡가들이 이제 정말 모차르트 같은 특별한 예를 빼놓고, 모차르트는 그 미사 솔레미스를 2개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베토벤도 그렇고 브루크너도 그렇고 보통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평생 하나 정도 남기는 게 이제 미사 솔레미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하나 정도는 꼭 이거를 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사곡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요즘 그 올해가 국립합창단이 그러니까 탄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아, 네. 그래서 국립합창단에서 그 올해 그 당신들의 특별한 그거를 기념해서 저한테 위촉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미사곡에 꼭 담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음악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픔을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음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또 그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한 순간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이제 제가 항상 곡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러시아 전쟁에다가 네. 이 기상이변, 너무 덥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코로나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분들이든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 때 저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걸 아픈 마음으로 쳐다볼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분들, 특히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고 우리 걱정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한 번도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번에 미사 솔레미스는 그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헌정이 됐고, 또 그 같이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한테 언제나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맹목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듯이 서울대학교에서는 강석희 교수님을 사사하셨고요. 폴란드로 넘어가서는 펜데레츠키 네. 교수에게 배우셨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학하실 때가 90년대 초반. 그렇죠. 90년대 초반이죠. 그때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먼 나라였을 텐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오직 펜데르츠키 교수 하나만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일단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노벨 문화상만 해도 거기서 몇 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쿼바디스도 이제 슌케비치라는 작가가 거기서 폴란드 작가였고, 심보르스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도 있고요. 그분도 역시 노벨 문화상을 받으셨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폴란드란 나라가 한국하고 역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 러시아에게 거의 1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었고,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폴란드에서는 어느 나라 말을 쓰냐. 아, 폴란드에서는 당연히 폴란드 말을 쓰죠. 폴란드어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맞아요. 나라였어. 근데 제가 폴란드 유학을 결정을 한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큰 거를 쫓아가면 저는 약간 거기에 좀 다른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저 폴란드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가 일단 궁금했어요. 전혀 다른 말을 쓰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역사가 비슷하고, 또 하여튼 간에 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쇼핑도 거기서 나왔고, 네. 그러니까 저 나라에 과연 어떤 면이 우리한테 좀, 저한테 뭔가 좀 다른 영감과 어떤 지식을 줄 수 있을까 아,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데레스키라는 분은 단지 현대음악뿐 아니라 지금 이미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냥 음악계의 거장이죠. 네.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음.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다행히도 그분한테 배울 수가 있게 됐죠.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 특히 이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음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저는 음악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음악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 현대음악적인 기법을 배우고 음악을 논리로 쓰는 방법들을 쭉 습득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펜데레스키 선생님한테 갔을 때 그분은 저한테 얘기한 게 제 음악은 머리로 쓰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음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그분이 저를 받아주시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 머리에서 가슴으로 네, 오는데 2년 정도 네, 네, 걸리셨던 거군요. 방금 음악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 네. 하셨는데, 그러면 작곡가가 되었던 어떤 동기랄까? 또 어떤 영향을 받은 음악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어떻게 얘기한다면 제가 처음에 작곡가가 되려고 한 적은 굉장히 늦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엔 저는 제가 음악을 평생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네. 사실 지금도 신기해요.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저를 말리셨거든요. 그 네.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즘도 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좀 더 말리. 말려주시지 왜 끝까지 말려주시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음악을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어 로맹 롤랑이 쓴 장 크리스토프를 읽었어요. 음. 그랬더니 저런 삶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네. 그때는 문과 이과로 나눠졌었거든요. 음. 이과만 나눠졌었고,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남들이 다 걷는 어떤 그런 수순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저런 삶도 있고 과연 저게 뭔가 하는 굉장히 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땐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따져보지도 않았고, 또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전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만용에 가까운 결정이었는데, 어, 하여튼 그 순간 그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다. 정말 폴란드로 가신 것도 그렇고, 안 해봤던, 남들이 안 하는 작곡가, 예술가의 길을 가신 것도 그렇고, 흔치 않은 것을 좀 추구하는 예술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지금 뭐 만약에 많은 작곡가들이 저처럼 음악을 쓴다면은 저는 정말로 지금 실험적 음악만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뭔가 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창작가한테는 DNA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음악이 하나 있다면 어떤 곡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음악을 배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대음악의 기법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음. 그다음에 수리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네. 부분. 그다음에 제가 또 펜데레스키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정말 무수한 음악의 대가들, 연주자들, 특히 연주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노래하는 그런 음악들, 가슴으로 만드는 음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제가 사실상 이 두 개의 큰
큰 봉우리잖아요. 그 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건지 모르겠다. 음.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처음 듣는 순간 그때 정말 머리에 벼락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너무너무 완벽한 음악적인 기법이거든요. 그 모든 곡이 캐논이고 후가예요. 그리고 네. 그 캐논도 쉽게 쓸 수 있는 뭐 4도나 5도, 8도 후가가 아니라 뭐 2도, 7도, 6도 뭐 음악 기법적인 얘기지만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기법들을 쓰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너무 감성적인 네.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공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오. 그때 처음 들었고 그 순간부터 이 곡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새로운 작곡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문이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럼 이 음악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아리아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올게요.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작곡가님 모시면서 선곡을 부탁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몇 곡을 주셨는데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몇 곡을 주신 선정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한 근 5년 그러니까 사실 작곡가들은 그 음악을 자기 인생을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음악과 감정을 기록해서 그냥 조금씩 남기는 게 작곡이라는 개념인데 그 한 5년 내에서 제가 생각하고 느꼈고 겪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치환한 음악들을 위주로 일단 오늘 네. 다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근래에 느끼는 감정들, 사건들은 사실 여러분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거를 공감을 해보자 그런 음, 의미로 가져온 거예요. 최근에 세상의 그 고통들을 함께 네. 공감하고 아파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기록하다. 네. 글쎄요, 거의 모든 장르가 그러지 않을까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미래를 그릴 수도 있고 뭐 과거를 조명할 수도 있고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기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작가 개인적인 거에서 다 출발을 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그린다 하는 것도 작가 개인적인 감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은 희망에 차게 만드는 아니면 지금 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도 작가가 경험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예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예술가 자체의 투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류재준 작곡가님의 음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재밌는 제목이죠. 아파트라는 가곡일까요? 아파트는 가곡집이에요. 네, 네. 그 21편의 음악하고 그다음에 7편의 그 피아노 솔로곡, 그냥 네. 프렐루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남성 성악가 분께서 찰리 채플린 네. 분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해외에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슈베르트 연가곡집이나 아니면 슈만, 브람스, 뭐 볼프나 이런 것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그 연주회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걸 봤어요. 왜냐면은 그 가곡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네. 일본. 두 번째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약간 동떨어져 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우리들 이야기를 가지고 곡을 한번 가곡집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었거든요. 그때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지금 식으로 뭐 묻지마 투자가 막 나타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이걸 한번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록으로 남겨보는 게 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쓰게 된 거죠. 아파트 구입이라는 이 한 곡만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뭐 여기 이 작품집에는 뭐 층간 소음도 있고 뭐 외톨이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혼자에 그러니까 처박혀서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얘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아파트 구입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은 돈을 아껴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음이 반음계적으로 하면은 한 옥탑에 1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딱 4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를 버리고 70%를 절약을 하고 많이 나머지 절약하셨네요. 30%로 아니 그 정도 모으지 않으면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아, 그런 의미를 예. 담으셨군요. 단 4개의 음으로만 작곡을 하신 류재준 작곡가의 아파트, 그 중에서 아파트 구입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 헐10억 얼마를 일해야 장만할 수 있을까? 2020 최저시급 8,590원 한 달을 일해도 200도 안 돼 10원도 안 쓰고 30년을 모으면 그제야 6억 4천 다시 태어나면 살 수 있을까?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아닌 쪽박이고 은행 이자 1% 아파트는 투자 불패 성실히 일해서는 아파트 못 사요. 나에게는 꿈만 같은 이런 아파트라도 부모님을 잘 만나면 공짜로 생기죠. 의사 판사 검사 되면 결혼하면 해결돼요. 그저저도 아니면 로또가 빨라 나란 일 하시는 높으신 분들도 몇 채씩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민 대책을 만들어요. 으하하하 무섭다 으하하 무섭다 두 채 세 채 사놨다가 시세 차이 남기고 전세 주고 월세 받아 또 한 채 챙기고 금수저 은수저 그 많은 수저 중에 하필이면 복도 없지 흙수저 똥수저 전생에 잘못했나 제비 뽑기 잘못했나 한들 뭐하리요 돼지 꼼이나 꽂아. 제가 굉장히 보기에 겨운 게 저는 주변에 너무너무 좋은 연주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세계 탑 퀄리티의 연주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또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곡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만 하더라도 다 한 분 한 분 특색이 다르고 네. 뭐 비브라토를 하더라도 그 하는 방법도 다르고 뭘 음악을 만드는 프레이징이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특색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각자 그런 영감을 주시고 저는 그거를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드렸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는 그 뉘앙스라든지 뭐 피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작곡을 끝내는 순간 그 작품은 연주자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 음악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도 그렇고 네. 뭐
위대한 작곡가들의 뭐 전기를 읽다 네. 보면 초연 당시에 연주자들이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항상 듣는 얘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 곡을 가지고 연주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 불가능하진 않은데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좀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은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연주를 할 때 너무나 높은 난이도는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나중에 고쳐드릴 때도 있고 그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시벨리우스 경우도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러니까 맨 처음 버전은 지금 거의 연주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너무 어려워서. 작곡가도 이제 그런 시간적으로 좀 이게 두고 이거를 고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래도 믿을 만한 연주자들이 옆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작곡가님이 어렵게 곡을 쓰시는 만큼 연주자들의 그 기량도 숨어있는 기량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좀 힘들 정도로 어렵게 쓴다면 그건 제가 곡을 잘못 쓴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거든요. 그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분들이 연주를 곤란해하면은 그런 앞으로 더 연주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대화를 통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언제 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좋은 연주자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작곡가한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 조율을 네.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곡가님의 교향곡을 한번 네.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정말 저도 들어봤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작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앨범도 들고 왔는데요. 교향곡 2번을 들어볼게요. 네. 어떤 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쓸 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한테 위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을 쓸 때 사실 저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우리한테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우리 세대에서는 없었으니까.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음식이 없어 죽어가고 네. 기상이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사실 그다음에 이제는 정말 소득에 따라서 이 기상이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조 자체도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전쟁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보고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중이거든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관심이 기울어지냐면은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여기에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 곡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있었지라고 생각한 거 플러스 더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텍스트로 쓴 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예요. 33번하고 60번을 썼는데 셰익스피어도 그 한참 활동할 때 그때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이라 하는 거에 어원 자체가 그때부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셰익스피어가 격리돼가지고 썼던 여러 가지 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소네트가 있겠죠. 이 부분을 다시 우리 현대에 들고 오면서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지금 사실 저는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다시 현대에 되풀이되고 있고 또 그거를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의미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었다. 아니면은 셰익스피어 시 자체가 너무나 힘들지만 희망적인 시들이었거든요. 거기 더해서 좀 희망을 좀 우리 좀 같이 좀 갖자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희망적인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까지 등장을 하는 교향곡 2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악장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 중에서 이렇게 2악장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비엔나풍의 그 멋진 댄스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사실 그때는 우리는 놀이동산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이전에 네, 모습을 네. 보셨군요. 그리고 어디나 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서부터 이제 제2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종소리가 나와요. 여덟 개 빰빰빰빰빰빰빰빰 학교 네, 종소리인데요? 학교 종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가 제 어린 조카 애들이 초등학생 때 막 들어갔을 텐데 학교에 못 가더라고요. 그랬죠. 다 네. 클로징 돼가지고 전부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너무나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종소리조차도 쟤네들한테는 그게 특별한 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당시에서는. 그래서 그 8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후가부터 캐논 뭐 변주들, 그러니까 아까 골드베르크하고 비슷한 그런 풀이가 되겠죠. 그걸 쓰고 맨 마지막에 또 소프라노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소네트 60번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댄스 부분, 그러니까 왈츠죠. 왈츠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좀 앞으로 좀 희망적인 걸 갖지 않을까. 희망적인 걸 갖자. 네,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류재준의 희망의 심포니 2번의 2악장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류재준 작곡가님의 심포니 2번의 2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초연을 함께 하신 음악가들이 정말 이 라인업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저는 좋은 연주자가 있으면 그때 그분이 연주하는 악기가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은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그 영감을 주고 그다음에 뭔가 열쇠를 주는 거는 연주자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사건들인 것 같아요. 시대를 걷는 작곡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플루스 4중주입니다. 네. 이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일까요? 이 곡은 그러니까 제 앙상블 오프스라고 이제 2010년에 네.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2009년에 제가 처음에 서울국제음악제를 시작을 했고 그때 그 음악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잘스부르크를 가든지 뮌헨을 가든지 아니면 저쪽 그 암스테르담을 가든지 거기 하여튼 어디든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특별한 고유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외에서 대가들을 불러와가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서울국제음악제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앙상블을 만들고 우리 소리를 좀 만들자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 이제 한국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최고의 연주자들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 모아서 지금 올해까지 이제 15년 동안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멤버들이 백주영, 송지원, 그다음에 김상진, 이한나, 그다음에 김민지, 심준호, 박종호 선생이 지금 더블 베이스를 하고 있고 조성현 씨 플루트, 그다음에 김한 클라리넷, 김원박 씨가 지금 호른 하고 있고 최윤혁 씨가 지금 트럼펫, 그리고 한문경 씨가 지금 타악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서울국제음악제의 베이스먼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됩니다. 아까 제 교향곡을 들어보셨지만은 이 오케스트라 자체도 이분들이 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오케스트라 만들 때는 이제 이분 단원들을 만드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하고 15년 동안 같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선물 같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작곡가들한테 교향곡은 자기를 위해 쓰는 거고 앙상블, 그러니까 실력곡은 친구를 위해서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좀 멋진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앙상블 오프스를 위해서 작곡하신 선물 같은 음악 플루스 4중주 3악장 봄이 우는 소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류재준 작곡가의 플룻 사중주 그중에서 3악장 봄이 오는 소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앙상블 오프스의 연주였고요. 오늘 이렇게 류재준 작곡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는 8월 31일 세계 초연되는 곡이죠. 장원미사 무척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작곡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